안녕하세요, 다이텍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자동차와 일본 미쓰비시의 엇갈린 역사, 오늘은 2탄입니다. 2탄 현대와 미쓰비시의 엇갈린 역사 2탄! 비디오 오토. 자,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이제 그랜저 얘기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랜저, 갓그랜저 1986년도에 출시가 됐죠. 요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미쓰비시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개발을 한 거. 근데 말이 공동 개발이지, 그때 미쓰비시와 현대자동차의 기술 격차는 이랬기 때문에 이만큼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미쓰비시가 거의 개발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되게 개발을 돕는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생산을 할 때도 공동 생산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뭔가 뭐 이런 것들은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하고, 좀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은 미쓰비시가 생산을 하고, 요거를 합쳐서 그랜저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팔고 한국에서 팔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가 생산했던 요 그랜저의 주요 부품은 거의 철판이죠. 그러니까 거의 외장 철판. 네, 현대자동차가 그랜저 생산을 위해서 커다란 프레스 기계도 사고 철판 가공하는 뭐 이런 것들도 미쓰비시의 기술도 좀 많이 배워서 좀 고급차 만드는 철판 기술, 고급차 프레스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철판을 툭툭툭 찍어내서 일본으로 이렇게 배에다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배에 그랜저에 들어갈 엔진이 실려가지고 오고 뭐 이러면서 철판 실어서 보내고 엔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랜저를 계속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그랜저는 정말 잘 팔렸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 미쓰비시 대보네요. 이게 그냥 미쓰비시 임원들 타는 정도? 뭐 계열사 높은 사람들 타는 정도? 고급차를 사면서 뭐 토요타나 뭐 닛산이나 뭐 이런 고급차들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미쓰비시의 고급차까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랜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많이 팔리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몇 년 지나서 그랜저 2세대 뉴 그랜저를 개발할 때는 이제 현대자동차 입김이 조금 세졌죠. 왜냐하면은 현대자동차가 훨씬 많이 팔았기 때문에 좀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이러이러한 옵션, 한국 사람들의 취향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얘기하게 되고, 뭐 개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대자동차가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면서 뉴 그랜저 2세대 그랜저는 처음에는 미쓰비시의 기술로 개발했지만 그 사이에 현대자동차도 많이 기술력도 올라가고 그랜저의 판매량도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부분 변경을 해서 그랜저보다도 한 등급 위에 있는 다이너스티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죠. 이 다이너스티는 일본에는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만 앞과 뒤를 바꾼 이 다이너스티, 그랜저보다도 한 등급 더 위의 차, 이걸 우리나라에서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길이 늘린 뭐 다이너스티 리무진도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디리릭 디리릭. 1990년대는 미쓰비시의 황금기였습니다. 이 뭐 차 판매량도 쭉쭉 잘 나가고 자동차도 나올 때마다 주목을 많이 받고 뭐 디자인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모터스포츠에서도 막 두각을 나타내요. 월드랠리 챔피언십, 세계 최고의 비포장로 자동차 경주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비포장로 자동차 경주. 여기서 미쓰비시 랜서가 막 우승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1980년대의 WRC, 요 월드랠리 챔피언십의 1980년대 분위기는 유럽 회사들의 동무대였어요. 유럽 회사들이 뭐 란치아, 뭐 아우디, 푸조 막 이런 회사들이 뭐 앞다퉈서 막 이렇게 달렸는데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토요타 셀리카 앞모습이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팝업 램프리. 그 셀리카가 90년대 초반부터 막 토요타가 우승하더니 뭐 스바루랑 미쓰비시랑 또 막 세단 모델 가지고서 막 우승 다투고 1, 2등 다투고 막 이러면서 일본 차 회사들이 WRC 무대를 막 휩쓸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던 장진택은 우리나라는 언제 WRC에 경주차 내보내나 봐. 이렇게 보면서 WRC 소식을 무슨 잡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 미쓰비시 랜서 죽인다. 막 스바루 인프레다. 와. 이거 한번 타봤어 막 이러던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미쓰비시한테 빨리 뭐 좀 더 배워서 좀 더 좋은 차 빨리 좀 만들었으면 막 이럴 때였지, 이걸 미쓰비시 뛰어넘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죠. 국제적인 자동차 경주 WRC에서도 막 우승해 막 이러니까 미쓰비시가 여기저기서 막 러브콜을 많이 받죠. 우리랑 같이 요 사륜구동 기술 갖고 있는 거 너네 우리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개발하자 뭐, 그리고 너네 그 컴팩트 세단의 그 기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개발하자 뭐 이런 러브콜을 많이 받게 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은 조금 이제 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꾸미는 일이 너무 좀 많아지고 있다.
라는 지적을 좀 많이 한다든가, 기술 이전 협의를 할 때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른다든가, 또 기술 관련 무슨 회의를 할 때 초시계를 들고 나와서 초 단위로 막 대금을 청구하거나 막 이런, 또 현대자동차로서는 조금 참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었더라고요. 그리고 미쓰비시의 어떤 임원이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 그래요. 현대자동차를 말레이시아에 있는 프로톤, 프로톤, 이것도 이제 미쓰비시가 기술 많이 줘가지고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현대자동차와 프로톤, 이 회사를 비교를 하면서, 야, 프로톤은 말도 잘 듣고 이거 뭐 해가지고 잘하는데 현대자동차는 왜 자꾸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이렇게 독자 개발한다고 그러고 자꾸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해. 프로톤처럼 말 잘 들어야지 최신 기술 줄 거야. 현대자동차처럼 그렇게 말 안 듣고 혼자 뭐 하려고 그러면은 니네 이제 기술 끊을 거야. 뭐 이런 약간 심한 말도 하고요. 프로톤은 말레이시아 회사예요. 말레이시아 국영 자동차 회사인데 미쓰비시 기술 많이 받아서 미쓰비시의 사실상 말레이시아 공장 같이 미쓰비시 모델들에다가 그냥 프로톤 마크 붙여서 팔는 뭐 그런 회사였지, 뭐 독자 개발을 하려고 그러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었어요. 한마디로 미쓰비시 말 잘 듣는 회사이긴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랑 뭐 비슷한 지위로 자꾸 이제 미쓰비시가 놓으려고 그랬는데 현대자동차랑은 많이 온도가 달랐죠. 띠릭띠릭. 그때 또 현대자동차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19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자금 상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미쓰비시한테 줘야 될 뭐 기술 이전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돈으로 못 주고 주식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주식 중에 미쓰비시 지분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많아지고 뭐 한동안 또 최대 주주가 미쓰비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미쓰비시가 현대자동차 인수한에 많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쓰비시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여하려고 그러고 독자 개발 못하게 하고 뭐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상 미쓰비시의 자회사처럼 자꾸 두려고 그랬죠. 그때 사실 좀 힘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 당시 정세영 회장이랑 정주영 회장,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 회장님이고 동생이 정세영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포니 때부터 초창기부터 계속 이렇게 키워오던 사람인데 이 두 형제가 모여서 이제 야, 우리 미쓰비시 얘네들 하는 짓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안 되겠다 얘네들. 일본 애들 얘네들 그냥 두고 봤더니 안 되겠네 하면서 이때부터 좀 이제 좀 노선을 좀 바꿉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그냥 나가. 미쓰비시야 말 듣지 말고 막 나가. 얘네들 그냥 보니까 안 되겠어. 요게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요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개발 중인 차에 요런 의지, 그때 당시 개발된 차가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 델리카 스페이스 기어라고 엔진을 앞으로 넣어서 만든 델리카 스페이스 기어라는 차를 1994년에 팔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그 차가 좀 부러웠죠. 이게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조금 더 차도 좀 근사해 보이고 좀 미래적으로 보이고 안전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고, 야, 우리도 저런 거 좀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때 당시 야, 언제까지 미쓰비시한테 이렇게 배워가지고 할 거냐. 그냥 잘생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뛰어넘자. 라는 생각으로 미쓰비시 델리카 스페이스 기어를 몇 대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요.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다 분해를 해. 분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스타렉스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뭐 알게 모르게 뭐 카피라고 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약간 리버스 엔지니어링, 약간 역설계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근사하게 만든 게 스타렉스죠. 당시 델리카 스페이스 기어보다도 스타렉스가 훨씬 더 근사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델리카 스페이스 기어는 일본의 그 차폭 규정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더 크게 만들고 싶어도 그 일본의 도로는 뭐 메이주시 뭐 이때 옛날부터 생긴 그런 도로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요. 여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경차 외에도 다른 차들도 다 차폭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폭 규정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차 컨셉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좀 큼직하게 못 만들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델리카 스페이스 기어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좀 더 큼직하게 근사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딱 누가 보더라도 델리카 스페이스 기어보다 스타렉스가 훨씬 더 근사해.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그때 기술력이 뭔가 이렇게 보고 만들면서 더 근사하게 만드는 수준은 됐었거든요. 스타렉스가 훨씬 더 근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스타렉스 보고서는 야, 그거 우리 수입할게, 이런 것들이 잘 된 거예요. 유럽에서 팔고 있는 미니밴보다도 사이즈나 뭐 성능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스타렉스가 우수했기 때문이에요. 미쓰비시에서 이 스타렉스를 이렇게 만든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괘씸하겠죠. 와, 이 녀석들,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얼마인데 우리 뒤통수를 쳐? 라고 내심 괘씸했지만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없는 게 얘네들이 미국에서 좀 사건이 크게 터진 상태였거든요. 띠리릭 띠리릭.
이 96년도에 미쓰비시 미국 공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집니다. 그 미쓰비시 공장 마당에서 무슨 파티를 하면서 알몸 여성을 데려다가 스트립 쇼를 막 하고 막 뭐 이런 거를 미국 여직원들이 보고 이거 공론화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미쓰비시 임원들이 죄송합니다,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거를 야, 그거 그냥 우리들의 문화야. 이 일본의 문화야. 라고. 하고 이게 얘기를 한 게 이게 또 일파만파 퍼진 거야. 그래서 미국 내 미쓰비시 판매량이 뚝 떨어집니다. 야만적인 회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또 큰 거 터집니다. 리콜 은폐 사건. 이게 컸던 것 같아. 지난 30년 동안 결함을 은폐했었던 문서가 발각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차의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원래는 리콜을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리콜을 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차가 이상해요 라고 오는 사람들만 그냥 아예 고쳐드릴게요 하고서는 그냥 고쳐줬던 거예요. 이 문서가 다 밝혀진 것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밝혀졌어요. 미쓰비시 전직 직원이 이렇게 사물함에다가 넣어놓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익 제보가 되고 막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일본 내에서도 아주 큰 이슈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쓰비시의 신뢰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었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또 터져요. 미쓰비시 트럭이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바퀴가 빠져가지고 바퀴가 지나가던 행인을 덮쳐서 사망했어. 근데 이 차가 결함을 은폐했던 차예요. 결함을 은폐하다가 행인이 그냥 죽은 거예요. 이때 사건이 정말 크게 터졌죠. 이게 책으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일본 내에서 그냥 미쓰비시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 보세요. 90년대에 뭐 모터스포츠 이런 거 해가지고 쭉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빵빵빵빵 터지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뭐 현대자동차도 정신이 없던 시절에 이렇게 이때 막 성장하려고 그랬는데 이때 막 정주영 회장이 이제 좀 연세가 좀 드시니까 이제 경영을 이제 물려주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이게 막 IMF도 오고 뭐 이게 뭐 경영권 다툼이 뭐 왕자의 난이 있고 또 뭐 정몽구 회장이랑 정세영 회장이랑 둘이서 막 또 뭐 현대산업개발 주고서 막 싸움 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거? 뭐 대략적으로 얘기해드리면은 원래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의 왕 회장이죠. 그리고 동생 정세영 회장이 자동차를 초창기부터 맡아서 계속 운영을 하던 분입니다. 정세영 회장은 포니 때부터 진짜 직원처럼 같이 차를 개발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포니정이라는 애칭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정세영 회장이 거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정세영 회장이 90년대 중반에 아들 정몽규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정세영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이렇게 물러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주영 회장의 둘째 아들 정몽구 회장은 현대정공에서 갤로프 만들고 산타모 만들고 뭐 이랬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정몽구 회장과 정세영 회장, 그러니까 정세영 회장님 동생 그리고 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이제 묘한 이 현대 자동차를 중간에 두고 묘한 뭐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몇 가지 좀 이렇게 다툼이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세영 회장이 현대 자동차는 아들에게 승계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뭐 뉴스 타고 나가고 했는데 이제 뭐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가 아니었다. 뭐 그냥 하여튼 뭐 하여튼 이렇게 하다 정몽구 회장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넘어갔어. 거기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데 또 몇 년 뒤에 왕자의 난 뭐 이런 게 생겼잖아. 자동차를 갖고 있던 정몽구 회장 요 둘째와 여섯째인 정몽원 회장. 정몽원 회장은 현대건설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 둘이서 이제 약간 현대그룹의 공동회장식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둘이 서로 측근들을 자꾸 자르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와 뭐 이런 것들 몇 개 뿌려가지고 그냥 분사를 하죠.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자동차 관련 계열 10개 회사를 이렇게 갖고 나와서 거의 뭐 사실상 분사를 하고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몽원 회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잘 안 됐죠. 요것만 사실 잘 됐잖아요. 요게 자동차 산업이랑 같이 이렇게 쭉 커졌잖아요. 결국 현대건설도 사실 이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2016년인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왔어요. 사실상 지금 정주영 회장의 현대그룹을 이어가는 거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이 사실상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또 정몽구 회장이 경영 스타일이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내리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회장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파면당하고, 뭐 이런 진짜 아닌 것 같으면 팍 쳐내고 막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장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오너 중심의 아주 탄탄한 경영을 하게 되죠. This is Sparta!
이게 먹혔던 거예요. 이게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긴 했어. 되게 무식하다. 아니, 스마트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쭉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무식한 경영 야, 품질 이거 못하면은 다 잘릴 줄 알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약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뭐 운도 좋았지. 뭐 토요타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뭐 이슈라든가 이런 데 휘말리면서 판매량이 줄 때 현대자동차는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좀 판매량이 늘고 뭐 이러면서 운도 좋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미쓰비시는 신뢰를 잃고 뚝뚝뚝뚝 이게 계속 떨어지고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의 오너 경영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성장하고 뭐 아주 좋은 시절은 아니었지만 뭔가 그래도 계속 성장했어요. 그때 기자들도 별로 안 좋았어요. 기자들이 예전에 그때 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때는 정몽구 회장이 이렇게 뭐 신문 기사나 뭐 이렇게 자동차 기사 나온 거 이렇게 보시는 분도 아니에요. 신문 기사 안 보고 그러니까 그때 기자들도 현대자동차 막 뭐 안 좋은 기사 상당히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홍보팀도 정몽구 회장의 방침이 야 언론에 끌려다니지 마. 야, 언론에 끌려다니지 말고 언론을 장악을 해. 거의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홍보팀이 더 힘이 세. 기자들보다 홍보팀이 더 힘이 세. 그러니까 막 장재택 같은 사람이 신차 발표회 가면은 홍보팀에서 초청도 안 받았는데 왜 왔어? 야, 장기택 내보내. 그러고 막 끌려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질문도 안 받고 막 그러는 그런 시절이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홍보팀이 딱 가이드라인 딱 주고서는 야, 요 가이드라인에 안 맞추면은 끝이야. 우리 이제 소프트 안 해줘. 그냥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현대자동차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게 공무원보다 좀 더 했지. 지금은 정말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정말 쿨해졌지.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좀 현대자동차에 안 좋은 기사 쓰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불러.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도자료도 안 보내. 그리고 신차 발표장 가면은 내쫓긴 당해. 그 영상 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던 시절이에요. 빨간 목도리. 빨간 목도리 사건. 그때 막 짜고 치는 모습도 파고 막. 그때는 진짜 이렇게 가면 현대자동차 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정의선 체제로 바뀌면서 회사가 진짜 확 바뀐 거예요. 하여튼 뭐 미쓰비시는 계속 추락해서 2016년도에는 뭐 사실상 닛산이 미쓰비시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 회사를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망했어. 뭐 더 이상 뭐 시차 개발 이런 것도 안 해. 미쓰비시는 전기차도 꽤 일찍 개발했던 회사예요. 아이미브라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차도 되게 일찍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전기차 없잖아요. 지금 뭐 사실상 내세울 수 있는 차가 없지. 반면 현대자동차는 그 이후에 전기차 계속 개발하고 수소차 계속 개발하고 로봇 회사도 사고 막 뭐 이런 행보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게다가 한때 미쓰비시가 주름 잡았던 WRC. 지금 현대자동차가 1등이에요. 2019년도, 2022년도 WRC에서 자동차 회사 챔피언은 현대자동차입니다. WRC 기록을 쫙 보면은 현대자동차는 2019년, 2020년 두 번 이 매니팩처러 우승을 했는데 미쓰비시는 98년도에 딱 한 번만 챔피언이 됐어요. 대신 그때 미쓰비시를 몰고 경기에 참가했던 토미 마키넨. 요 선수가 이제 96, 97, 98, 99 선수로서 챔피언이 됐었기 때문에 미쓰비시가 상당히 우승을 많이 하고 WRC를 주름 잡았던 것처럼 많이 되지만 이제 선수가 돋보였던 거고 매니팩처러 우승은 98년도에 한 번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당시에 97년, 98년도의 미쓰비시보다도 이 WRC에서의 위상은 더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띠리릭 띠리릭. 하여튼 내가 이게 좀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좀 약간 좀 정신없어졌는데 하여튼 뭐 요점은 미쓰비시가 망한 거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결함을 은폐하고 뭐 이런 것들.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이 물건에 대한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이 물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은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현대자동차도 이 결함 은폐 요거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아는 거 막 털면은 세타2 엔진 요거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미쓰비시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잘 깔끔하게 뭐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뭐 지금은 이런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거 뭐 존중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마무리가 좀 이상하네.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나 이거 마무리 이거 아이고 너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잘 못하겠어 깔끔하게. 저의 이런 뭐 세타2 엔진에 대한 과거 얘기는 다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나가면 되죠? 다 나가도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타2 엔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뭐 이런 얘기는 반드시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일 세게 싸우다가 회사 날려먹었잖아. 또 회사 날아가면 어떡하냐.